안녕하세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로소 자유를 얻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취자예요. 저희 인생만 우여곡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제 것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담담하되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들게 살았어요. 가장 형편이 좋질 않아 하고 싶은 것도 욕심도 없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살아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밤 늦은 시간이 되어야 돌아갔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돈을 버느라 그런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 생일을 챙겨본 적도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치였어요. 옷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받아서 입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고 가방끈이 짧다 보니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고된 일밖에 없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들어간 방직 공장에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다가 점차 제가 기계를 보게 되었어요. 긴 시간 고된 일을 해도 만질 수 있는 돈은 적었지만 이곳에서 종잣돈을 마련해 작은 가게라도 내 것을 가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없었던 꿈을 돈을 벌면서 생각난 거죠. 저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일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자 익숙해졌고 고단했던 몸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야간을 할 때 고단한 것은 여전했지만요. 여하튼 저는 악착같이 모았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저는 쓸 것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도 일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었고 꿈에 한 발짝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꿈은 펼쳐지지도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저와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집으로 직장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면서 힘들어했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기에 그 아이의 심정을 누구보다 알았고 저는 선뜻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 아이는 고맙다고 말을 하며 매달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갚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던 거죠. 그 아이는 몇 주 후에 아무도 모르게 일을 그만두고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저는 결국 그 아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번 돈을 고스란히 다 날려버렸다는 것은 직장에 다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힘들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직 나이가 젊으니 또다시 금방 일어설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된 저에게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정신이 빠진 것 마냥 지내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원래는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인데 저에게만 유독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어요. 저는 하라는 대로 하긴 했지만 그런 남편이 너무나 싫었어요. 잠시 쉴 틈을 주지 않으니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도 아닌 저에게 일을 저렇게 시킨다며 남편을 욕했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일에 저는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가 사기당한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며 미안해했고 남편의 기쁜 생각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일주일 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하느라 그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일을 했고 다시 꿈을 키워나갔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저희 꿈을 깨버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저를 일으켜준 남편이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계획에도 없는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에 서두르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직장을 그만둔 채 시집살이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 말투나 행동들이 사내 대장부 같았어요.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날 어찌나 무서웠던지 긴장이 되어 혼이 났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는 기대감이 없었는지 며느리 자리에 욕심이 없으셨어요. 내 아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들어오면 내 아들을 잡아먹는다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먼저 가진 것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중학교만 졸업을 하게 된 것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는 순간 좋은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부리기 쉬운 며느리를 원했었고 그것이 저였던 것이었어요. 제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최고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출근한 사람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야 한다며 아침엔 늘 갓 지은 쌀밥으로 상을 차리라고 했고 삼시세끼 늘 국이 있어야 했어요. 그것뿐이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흙이 밟힌다며 걸레질을 시키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제가 임신을 한 것을 모르시는 것 마냥.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시장에 다녀오시면서 집에 들리셨어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사온 물을 다듬으라며 수도가에 봉지를 쭉 내려놓으셨어요. 얼핏 봐도 열댓 개는 되어 보였어요. 물을 보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는 덥다며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태우라고 하셨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미숫가루를 태워서 가지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시원하게 한 사발 들이키더니 그릇을 마루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제가 수도가에 앉아 봉지에 있는 무릎 하나씩 꺼내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임신을 한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이 듣기 싫으신지 물을 마셨으면 그만 돌아가라며 아주머니를 돌려보냈죠. 그리고는 말을 걸터앉으시며 제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셨어요. 너도 임신했으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뱃속에 애가 커져서 나을 때까지 더 힘들대요. 잘 알고 있구나.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오늘 저녁에는 갓 담은 무김치를 맛 좀 보고 자꾸나? 예비도 좋아하니 하는 김에 많이 담겨놓는 게 낫지 않겠니? 네. 너는 참 내가 하는 말에 토를 한다러. 네? 내 말 잘 들어서 예쁘다고. 난 들어가서 잠시 쉴 테니 다음은 부르거라. 네? 저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음에 살았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는 다 그렇게 하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만삭이 된 저는 여전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잔소리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힘이 될 때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갓 지은 밥을 주걱으로 휘젓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요 근래에 자주 이런 일이 있었기에 저는 잠시 또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진통은 그 전과는 달랐어요. 저는 들고 있던 주걱을 놓치며 배를 잡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있는 힘껏 불렀어요. 저희 다급한 소리에 남편이 놀라 주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곧 아기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긴장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진통이 왔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아침에 온 진통은 저녁이 될 때까지 그대로였고 새벽이 되어서야 어여쁜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 꼬박 진통을 하는 바람에 몸에 있는 힘이라곤 힘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해줄 친정어머니가 없는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젖이 잘 나와야 한다며 미역국을 몇 끼마다 올려주셨고 또 어디에서 구해오셨는지 잉어죽을 사오셨어요. 냄새조차도 너무 맡기 싫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건 너무 곤욕이었어요.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단숨에 들이키라고 말했어요. 제가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앞에 지키고 계시니 안 먹을 수도 없고 저는 꾸역꾸역 다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고 아들이 옹알이 시작할 때는 옆에다 앉혀놓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하는 옹알이에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일까?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빨랐어요. 그런 아들을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셨어요. 특히나 큰 집에 가는 날에는 시어머니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큰 집에는 제 아들과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무엇이든지 제 아들보다 느렸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큰 집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만석아, 곤지곤지 잼잼? 아이고, 만석이 이런 것도 알 줄 알아? 이것뿐이게요.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도 한다니까요. 에휴, 설마. 보여드릴까요? 만석아, 할머니 해봐, 할머니. 형님 들으셨죠? 할머니 하는 거.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온갖 재능을 다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큰 집에서 아들의 자랑을 하는 것은 그동안 큰 집에 자격지심이 있으셨거든요. 형편도 어려워 자식한테 이것저것 잘 시키지도 못하는 큰 집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식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업을 마쳤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홀로 남편을 키우며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지만 대학도 못 가게 되자 그 열등감이 톡발하셨고 큰어머니의 말을 늘 꼬아서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힘든다는 것을 알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말을 건네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 손주 녀석이 모든 집 바느니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제 아들에게 집찰하게 될까 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떼야 한다며 매일같이 붙잡고 한글을 가르쳤고 아들을 하기 싫다고 매일같이 울었어요.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착을 하셨고 결국 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성적표를 받아오게 되자 시어머니는 조바심을 내며 저희 모자를 달달 볶으셨어요. 천재라고 여겼던 손주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고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셨어요. 결혼할 때에는 학벌이 좋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이제는 말끝마다 제 학벌로 딴지를 보셨어요. 너는 집에 있으면서 애 공부는 뒷전이야. 저도 나름 신경을 쓴다고 쓰는 건데. 너 아저씨 그렇게 공부하면 중학교밖에 더 나오겠어? 네? 만석이 네 아들이야. 네 아들도 너처럼 중졸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것 봐라. 예전에 안 그러던 이제는 내 말이 톡같이 달고. 그게 아니라 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애한테 신경 좀 쓰란 말이다. 어렸을 때는 큰 집에 걔보다 훨씬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더니 왜 가면 갈수록 달라지냔 말이야. 시어머니는 큰집 조카와 자꾸 아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시어머니의 그런 말이 듣기 싫어 학교에 갔다 오는 아들을 앉혀다가 공부를 시켜봤지만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건지 아들은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집을 펴놓고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계속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에는 아들의 마음껏 뛰어놀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큰 집만 다녀오면 더 심해졌고 저를 더욱 못 살게 우셨어요. 어렸을 때에는 큰 집에 있는 조카보다 훨씬 바르고 잘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냐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공부를 시키는데 왜 그 집에 태어나는 애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좋은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고부 갈등의 반 이상이 아들의 성적일 정도로 심하셨어요.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집에 붙잡혀 문제를 풀고 있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어야 하는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제 자식인데 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국민학교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던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만석이 성적표 날라왔지? 아니요, 아직. 그럴 리가. 큰 집엔 벌써 받았다던데. 그래요? 아직 저희 집에 안 왔는데? 이것이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그때 아들이 녀석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성적표를 물으셨어요. 큰 집에는 성적표가 왔다는데 네 성적표는 왜 아직 안 오냐? 올 때 되면 오겠죠. 네가 숨길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가방 주밀이다오.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성적표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며 성적이 이러니 중간에서 빼돌린 건 아니냐며 빗자루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보던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말렸고 시어머니는 비키라며 저를 밀쳤어요. 저는 아들에게 도망가라고 말을 했고 아들은 마당 밖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마당 밖까지 쫓아나갔다가 아들을 잡지 못하고 되돌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를 마당에 내팽개치고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나왔어요. 마당에 있던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다음 성적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씩씩거리며 신고했던 신발을 내던지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들을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들을 봤다는 친구는 없었어요. 더덜더덜 힘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낯선 그림자 하나가 비쳤어요. 아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에 프리주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공부를 못해 죄송하다며 울먹였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에게 공부가 다가 아니라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의 위로에도 아들은 쉽게 울음은 그치지 못했고 저는 말없이 기다려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때 퇴근하고 집에 오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아들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를 말려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고치려 하냐며 포기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며 무책임하게 말했어요. 자신도 그렇게 커왔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하시더라고 말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자랐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아들에게 고스란히 되물려주고 있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 뒤로 아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지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나날이 힘이 들었어요. 만숙이 시험이 언제라고?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애엄이라는 사람이 자식 시험이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냐? 아직 들은 게 없었어요. 네가 나서서 알아봐야 했지. 만석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받아오면 그냥 못 지나갈 줄 알아.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뭐? 인생의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누가 다가 아니래. 내 남편 저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여? 큰 집에 가다 사촌들 사이에서 기도 못 펴고 옷에는 시꺼먼 기름이나 묻히고 다니는데 그게 잘 살고 있는 거냐? 네 자식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만석이가 힘들어하니 그렇죠. 힘들다고 자식 공부 안 시킬 거야. 어미가 돼서 생각하는 거라곤. 이러니 내가 닥달할 수밖에. 부모가 그 모양이면 자식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서 고생 덜 시킬 생각을 해야지. 큰 집에 애들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를 일찌감치 포기한 남편 대신 저라도 시어머니를 말려볼까 말을 꺼내봤지만 시도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어미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은 매일매일이 살얼음 판이었어요. 활발하고 당당했던 아들은 의기소침해졌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 저의 눈치까지 보는 듯 했어요.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먹고 나서고 늦은 밤 집에 와서는 아무런 말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자꾸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담임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들의 문제로 할 말이 있으시다며 학교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무슨 사고라도 친 것인가 걱정이 되어 불이 났게 준비를 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있었고 교무실에 들어간 저는 아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물을 한 잔 주며 아들의 시험지를 주었어요. 말없이 아들의 시험지를 건네받은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시험지는 백지였어요. 너무 놀라 토끼놀이 하고 있는 저에게 선생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험지를 백지로 냈다며 물어봐도 도통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들은 말없이 탁자만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아들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말을 했고 아들이 나가자 저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사춘기인 아이들이 반항심이 커질 나이긴 하나 지금껏 봐온 아들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걱정해 주셨어요. 학교에서도 잘 살펴볼 테니 집에서도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부들부들 떨려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벽을 짚고는 숨을 쉬었어요. 창문 밖으로 내리쬐는 햇살 때문에 머리가 더 어지러웠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먼저 간 줄 알았던 아들이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얼굴에서 죄송해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저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둘이서 맛있는 것을 먹고 가자며 아들의 손을 잡고는 근처 중국집으로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시험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짜장면을 먹다 말고 먼저 입을 떼며 말했어요. 왜 시험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었겠지. 무턱대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 해도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는 거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백지를 낸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한테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네가 이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너 때문에 힘든 거 하나도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라도 좋아. 할머니가 이 사실 아시면 저를 가만두시지 않겠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죄송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만 알고 있자. 미래 알아서 좋을 게 없지 않니? 알겠어요. 아들은 여전히 풀이 죽은 채 가만히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충분히 자란 아들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짜장면을 마저 먹으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왜 학교에서 불렀냐고 물었고, 저는 가정환경을 조사한다고 불러다고 둘러댔어요.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가지고 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내려와 우편물을 건네받았고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발을 뿌리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성적표를 저에게 던지셨어요. 어떻게 시험을 받길래 점수가 이러냐며 전교 꼴찌가 뭐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이런 성적표를 날라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무덤덤하게 반응을 했고 저의 표정을 보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냐며 물었어요. 저는 아들이 백지로 시험지를 냈다고 말을 하며 그동안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가타보다 말없이 오로지 백지로 시험지를 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며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며 시험 성적 기다리고 있는 시애미를 보며 재미있었냐는 둥 일부러 시애미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는 둥 엄한 소리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었어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자 아들과 남편이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우두커니 서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피해 아들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을 빼내려 했고 남편은 더욱더 아들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당에 있는 세수대야를 발로 뻥 차며 악을 질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시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너도 알고 있었냐며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라 시어머니의 행동에 의연하게 대처했어요. 자신에게 한 것도 모자라서 손주에게까지 이렇게 하냐며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었죠.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다가 멈추고는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좀 그만하시라며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 없이 살게 된 것은 다 어머니 때문이라며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으셨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신 시어머니는 갑자기 배고프다며 상을 차리라고 말했고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어요. 다 차린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저는 남편과 아들을 불렀어요. 한 방에 다 같이 모였고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뭘 그리 멀뚱하게 서 있냐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저희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꼴도 보기 싫다며 자기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속인 저와는 한상에서 밥 먹는 것이 싫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화가 났으면 자신에게 불 것이지 엉뚱한 사람을 잡냐고 화를 냈고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내고는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갔어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시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로 상을 차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고 아들이 저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넘어가냐며 제가 차린 밥상을 뒤엎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뒤로 물러났고 그 소리에 놀라 남편이 주방으로 쫓아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런데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 먹는 것 가지고 왜 이러세요? 너처럼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모를 잘 모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아들 하나도 저 모양으로 키워놨으니 먹을 자격이 있냔 말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넌 먹을 자격 없어. 정 먹고 싶다면 이거라도 맛있게 먹어라. 이것도 너한테는 감지덕지야. 시어머니는 빈 밥상 위에 맨밥과 간장을 얹어놓고는 주방에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화가 난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울먹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대했고 아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본체에 만취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의 탓을 했고 저는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내야만 했어요. 공부에 아주 손을 떼버린 아들은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일부러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심정을 잘 알았기에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이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말을 하며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폭발하게 되었고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난 후 분가를 하려 했지만 저희가 나가면 홀로 남게 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 오지 않았던 아들을 보기 위해 매주 아들의 학교 근처로 저희는 찾아갔고 거기에서 아들을 잠시 보는 것이 다였어요.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기는 듯 했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저를 위해 꼭 성공하겠다고 말했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고마웠어요. 집에 있을 때에는 기가 죽어 아무런 의욕도 없어 보이던 아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 용돈이라고 보내주었어요. 아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아들 혼자 사는 거였지만 자신의 회사를 차린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회사를 더 키우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컸나 뿌듯하면서도 집에 한번 오지를 않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쓰였어요. 그로부터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아들의 회사는 번창했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아들이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돌아왔어요.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며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방 웃음을 지으며 뛰어나와 아들을 어디서 안았어요.
오늘은 고생을 했다며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주방에서 마실 음료를 가지고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이제껏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으로 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았고 아들은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음료수를 마시라며 주었고 아들은 한 모금 마시고는 상에 올려놓았어요. 할미가 우리 손주 키운 덕 좀 보자. 그럼 당연하죠.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챙겨왔는걸요? 그랬어? 기특하기도 하지. 잠시만요. 차에 두고 와서. 밖에 나갔던 아들은 차에서 한가득 종이 가방을 들고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저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저희에게 아들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주었어요. 선물 중에 최고는 현금이 아니겠냐며 넣어뒀다가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했어요. 저는 힘들게 번 돈인데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제는 편안하게 사시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가만히 계시던 시어머니는 왜 자시는 것은 없냐고 물었고 아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것이 왜 없겠어요? 이 집의 대장이신데요. 그렇지? 내 것을 먼저 꺼내지 않고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럼. 그럼 이제 내 것은 무엇이냐? 할머니 것은 밖에 있어요. 밖에? 네, 워낙 부피가 커서 진짜로 가져올 수 없었거든요. 곧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아휴, 그래? 얼마나 선물이 크길래 그리 차로 가져올 수 없단 말이냐? 할머니가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에요. 기대되는구나. 아들의 말에 저는 아리송했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는 그 소리에 다 같이 밖으로 나갔고 대문 밖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할머니 선물이라며 트럭 안을 가리켰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가리킨 트럭 안에는 간장이 들어있는 말통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10여 년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것도 감지덕지하라며 준 간장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저처럼 그때의 일이 상처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의 그런 상처를 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눈물이 흘렀고 남편 역시 그때의 일이 떠올랐는지 울고 있는 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 간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간장인지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정작 본인인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뭐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내가? 네, 할머니 간장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어머니한테 맛있다고 주셨잖아요. 그 맛있는 간장 할머니 혼자 마음껏 드세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이 할미를 갖고 노는 거냐? 이제 제 어머니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10년 만에 집에 찾아서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거냐? 할머니란 존재는 제가 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겐 없었어요. 아이고, 에미니가 시켰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네가 시켰냔 말이다. 이제 어머니한테도 그만 좀 하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가만히 있는 어머니한테 그러시는 거 이제는 제가 못 봐요. 아니, 이 녀석이.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뒷목을 잡으셨고 분에 못 이겨 쓰러지셨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던 시어머니는 이 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쉽게 자리에서 못 일어나셨고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행동을 한 아들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지시자 아들을 나무랐어요.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괜히 꺼내서 이 사단에 맞느냐고 말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끝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고, 아들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시 생활을 하려니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어요. 아들은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편안하게 지내라며 이것저것을 챙겨주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고 몸도 점점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긴 이야기 끝에 저희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한 아들 내외가 한 번씩 내려와 같이 저녁도 먹고 이야기 나누며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저희 낙은 내리쬐는 햇볕에 앉아 있으면 곧 있으면 태어날 손주에게 줄 모자와 옷을 만드는 것이에요. 태어날 손주는 아빠처럼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 집도 조금 더 시끄러워지겠죠.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처럼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